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좀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미제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듀스의 전 멤버이자 그리고 솔로로 데뷔하신 지 하루 만에 돌아가신 고 김성재님과 관련된 컨텐츠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좀 부탁을 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워낙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이제 방송적으로 나왔고 여러가지 컨텐츠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범인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오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누군가 범인이다 라고 딱 특정 찍어서 이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저처럼 나이가 좀 들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제3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좀 바라봐 주시고 왜 굳이 그때 그래야만 했나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듀스라는 그룹에서 이제 해체를 하게 되시고 솔로 활동을 준비하시게 된 고 김성재님이십니다. 1995년 11월 15일 댄서들과 함께 연습을 다 마치고 솔로 준비를 끝낸 뒤 미국에서 귀국을 한 것부터 사건은 시작됩니다. 1995년 11월 19일 말하자면이라는 곡으로요 솔로 데뷔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폭발적 반응이었고 되게 많이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 큰 문제 없이 안착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요. 홍은동, 서울에 있는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인데 빌라형 호텔입니다. 사건 현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의 모양으로 원룸 형식이 아니고요. 거실이 있고 방이 조금 있는 빌라형의 호텔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안에서 댄스팀, 그리고 매니저, 그리고 이제 김성재님, 그리고 여자친구 이렇게 있었습니다. 함께 숙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그날 방송 데뷔한 걸 바라보면서 성공적인 데뷔란 부분에 서로 자축하며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댄서들은 이제 취침을 하러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거실에는 이제 매니저, 그리고 김성재님, 그리고 여자친구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 매니저는 졸려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여자친구와만 남았던 김성재님은 여자친구의 진술상으로는 본인이 새벽 3시 40분 정도, 11월 20일이죠. 새벽이면 3시 40분 정도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월 20일 새벽 6시입니다. 댄서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김성재님을 깨우러 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던 겁니다. 왜 안 일어나지? 라고 하고 봤던 김성재님은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됩니다. 당시 오른쪽 팔에는 총 28개의 주사 자국이 있는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경찰들도 와서 바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사건이 시작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 측은 고 김성재님의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추정치입니다. 근데 이게 납득을 좀 못했습니다. 왜냐면 매니저의 경우도요. 담배도 잘 안 하고 술도 잘 안 하는 사람, 자제를 하는 사람인데 약물 과다 복용이요? 그리고 어머니도 왜 이걸 인정을 안 했냐면 데뷔가 끝나고 난 밤에 전화해서 잘 지낸다, 걱정 말아라, 짐도 다 쌌다, 대성공이다, 내일 엄마한테 갈게, 엄마가 해준 밥하고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이걸 자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터지고 나서요, 사건의 의문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첫 번째 섹션이었던 사건 발생과 경찰의 초기 반응, 그리고 국가수의 발표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좀 논리정연하게 생각해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이었는데요. 11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한 발표인데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나타난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경찰이 지금 얘기를 했던 부분은 약물 과다 복용 자살이라고 했고요. 국가수가 하루 만에 얘기를 했던 건 극동분 상태의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1월 21일 날. 돌아가신 게 11월 20일인데 바로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청장년 급사증후군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돌연사 개념인데 뭐 이제 댄스 같은 걸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이 많이 뛰어서 뭐 신체적인 부분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부조화가 일으켜져서요. 어딘진 모르는 문제가 생겼다 라는 증후군으로서 뭐 심장마비일지 혈관이 막힌 것일지 뇌출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즉 사인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사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국가수가 하루 만에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일단은 급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명확한 사인이 아닌데 발표를 했다는 것도 너무 이상했고요. 경찰의 말도 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찰은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한 자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살은 아니죠.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살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적 데뷔도 했고 자축도 했고 엄마한테 밥을 먹으러 가겠다까지 났고 매니저 같은 진술 조사도 이미 다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도 미리 조사를 다 받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 자체를 약물 과다 복용 자살, 왜냐면 탈에 주사 자국이 있으니까 라고 얘기를 그냥 한 거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경찰이 자살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경찰의 입장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면 약물 과다 복용 사고사라고 하면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사고사가 아니라 왜 자살이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분명히 팔에 대한 부분에 약물이 들어갔다라는 부분하면 독극물 검사를 분명히 하고 나서 약물 중독사 혹은 사고사 이 정도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약물 중독이라고만 한 뒤에 아직 사인은 정확히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확인을 더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경찰도 그렇고 국가수도 그렇고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분명히 사체에 주사 자국이 있는 걸 확인해서 경찰이 얘기한 건 약물 과다 복용의 자살. 근데 국가수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급사증후군. 누가 봐도 팔에 있는 주사 자국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그냥 급사라고 얘기한 국가수의 말도 이상하고 그걸 그냥 자살이라고 얘기한 경찰도 되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의 첫 번째 초기 대응에 대한 부분은 되게 지금 생각해봐도 의문점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잘 나온 적이 없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제가 같이 함께 이제 공부하는 프로파일러 공부하시는 분들,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납득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초기 수를 발표하는 경우가 없는데 물론 이렇게 초기 수를 발표하는 경우 중에는 너무 유명인이어서 너무 많은 이목이 끌리다 보니까 빨리 뭔가 발표를 해야 돼서 뭐 예비 판정 정도로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경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라는 반응입니다.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상하니까 말이죠. 어쨌든 시작부터 이런 의문점을 남기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초동수사가 실패했다라는 근거를 몇 가지를 더 들어드릴 건데요. 이 사건이 터지고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서 수사는 그냥 종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가족 입장에선 그런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분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이분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퇴직하셨습니다. 당시에 국립과학연구소에서 동물마취제 관련 이제 뭔가 독극물 연구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김성진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했던 분이셨습니다. 다들 그냥 급성증후군으로 넘겼던 부분이었는데 주사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혈액에 대해서 뭔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상한 약품 2개가 발견됩니다. 이게 뭐지? 다들 그냥 급사증후군으로 넘긴 상황이었지만 이분은 당시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약물 종류니까 금방 찾겠지. 그냥 뭐 감기약일 수도 있으니까 찾아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안 찾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를 기억하시기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마약류라서, 아니 마약류든 아니면 뭐 의학류든 금방 찾을 거라고 확인했지만 안 나와서 약 10만 종류의 화합물을 찾아봤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확인해본 결과 동물 마취제인 게 확인됩니다. 사람에게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찾는데 오래 걸리신 겁니다. 사람에게 쓰였던 거면 금방 찾았을 텐데 이게 동물 마취제다 보니까 10만 종류의 화합물을 다 찾으시고 결론적으로 확인하시고 12월 5일입니다. 약 한 달이 지난, 한 달이라고 하기엔 그저 한 2주 정도 지난 상황이었죠. 1995년 12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발표를 다시 합니다.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 성분이 검출되었다. 틸레타민, 그 다음에 졸라제파민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건 사람에게 쓰이는 약물이 아니다. 동물 마취약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발표하시게 됩니다. 사건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수사가 들어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재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끊어지고 이미 시신은 화장을 해버렸고 그리고 다시 시작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독극물입니다. 팔에 있는 28방 상처에 그 안에 들어간 부분이 독극물이었다는 게 확인되었고 누가 봐도 타살입니다. 12월 7일 매니저 그리고 댄서 그리고 여자친구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며 출국 금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 안에는 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2월 9일이었습니다. 여자친구였습니다. 고 김성재님의 여자친구를 긴급 구속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구속을 시킨 거지? 무슨 근거 때문에 구속이에요? 라는 게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12월 9일쯤 한 가지 제보가 들어와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동물병원 원장인데요. 서초동에 있는 동물병원 원장님에게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신고를 하나 할 게 있어요. 라고 하고 하나 신고가 들어왔던 거죠. 얼마 전에 저 여자가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전에 한번 왔을 때는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너무 노화돼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무지개 다리를 건널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안락사를 시킬 테니 약을 달라. 그 당시에 본인은 아니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아이를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아니 제가 할래요 라고 얘기해서 뭐 별 의심 없이 그 약을 처방해 줬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도 그냥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김성재님의 여자친구다. 근데 이 안에 독극물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됐는데 내가 그때 사간 거랑 똑같은 약이라 내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달라. 함부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러 왔다. 그 부분을 듣자마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다. 증거인멸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구속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과 이젠 용의자라고 하겠습니다. 용의자 김씨, 바로 여자친구입니다. 둘은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건 현장 11월 19일 홍은동 그랜드호텔 빌라형 매니저 그리고 김성재님, 여자친구 김씨, 용의자죠. 그리고 거실에 함께 있었던 시간 조금 더 사건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그때 당시에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1시에 들어갈 때 이제 건조대에다가 타이머를 맞추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둘의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하는데요. 검찰 측 주장은 이겁니다. 피곤해했던 김성재에게 치과대학 졸업 출신인 용의자 김모 씨가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을 주사해 준 것이다. 그게 바로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김씨 측의 주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김성재 씨가 당시에 잠든 것 같아서 소파에 기대 잠깐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나서 그냥 숙소를 나왔어요. 호텔에 나갈 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새벽 3시 40분 정도라고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나올 때 김성재 씨를 보기는 봤는데 자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들은 이제 돌아가신 바로 김성재님의 몸의 모양을 보고 시반이라고 하죠. 등에 생긴 시반에 있는 형태를 보고 추정 시간을 새벽 1시에서 새벽 2시 50분 사이 정도로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건의 현장과 양측의 대립이었습니다.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찰 측 주장은 너가 한 거야 라는 얘기고요. 용의자는 간단하게 나는 그러고 못 봤어. 난 그냥 잠깐 자다 나온 것 뿐인데? 나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겠지.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용의자의 범주는 분명히 되게 넓습니다. 여러분도 한쪽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의자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가능성은 뭐 용의자 김씨, 그리고 백댄서들, 그리고 매니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었죠? 여러분 이게 혹시 어느 쪽 팔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당시에 진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 손 같으시죠, 여러분께서는요? 누가 봐도 똑같이요.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김성재님은 오른손잡이십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자신의 팔에 주사를 넣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대부분 왼팔입니다. 이게 더 편합니다. 오른손잡이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놓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오른손잡이인데 자신이 왼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놓는다. 물론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방 정도야, 두 방 정도야,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8번이나 그렇게 했다요. 주변인의 진술은 평상시에 주사 맞는 걸 되게 싫어했다라는 어머님의 진술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8차례나 놨다? 그것도 왼손 가지고.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28번이나 놨을까요? 이것도 양측의 의견이 되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게 됐는데요. 용의자 김씨 측은 이쪽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놓은 거고 라면 난 의사인데 의사면은 한 번, 두 번만 딱 놓고 끝내면 되지 내가 이걸 왜 28번이나 찔러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겠지. 너 계획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계획적으로 좀 초짜티 내려고 28번 찌는 거 아니야? 계획적으로 초짜티를 내려면 내가 왜 여기다 넣어요? 내가 그렇게 놓을 거면 계획적이었다면 왼팔에 놨겠죠. 왜 내가 오른팔에 놓죠? 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말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정말 의사라면 28바늘까지 놓을 필요도 없는 게 사실 맞거든요. 뭔가 계획적이라고 보기에도 오른손잡이한테 오른손에 놨던 점, 치밀한 부분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28번에 대한 비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 28번이었을까에 대한 부분이요. 제가 좀 이따 이 28번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용 마취제입니다. 사람의 몸에 잘 들어가는 약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 더, 28차례밖에 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했습니다. 혼자 놓던 누가 놔주던. 그러니까 28번을 찔렀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팔에 28번의 바늘이 찔리게 되면 과연 피가 얼마만큼 날까요?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용의자 김씨는 당시에 최초 법정 진술 당시에 자기는 주사 자국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는 주사 자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피 자국이죠. 분명 피가 꽤 많이 났을 겁니다. 주사 자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 중에는 혹시라도 그 전에 원래 주사 자국이 있던 게 아닐까? 라는 고민도 사실 있었습니다. 19일 메이킹 필름, 즉 이제 대기실에서 있었던 화면, 유통을 안 입고 계셨는데요. 거기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른팔에는 아무 상처가 없었습니다. 즉 데뷔를 할 당시 밤이죠. 솔로 데뷔를 한 그 날에는 팔에 아무 상처가 없었고 그 새벽이 지나고 나서야 팔에 상처가 확인된 거니까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김성재 씨는 긴팔이었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하지만 같이 있던 댄서들과 매니저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닌데? 그때 당시 옷 안 입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김씨는 다시 진술을 바꿉니다.
내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옷을 입었죠. 라고 진술을 바꾸게 됐습니다. 피가 그렇게 나는데 옷을 입었다요. 우리 이거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진술의 모호점이 뭐냐면 자신의 팔에서 피가 그렇게 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었다요. 다 묻을 걸 알면서. 그리고 그게 안 보였다라는 부분도 되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만약에 주사를 한다?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프로포폴 같은 거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주사를 놓는다고 좀 가정을 해볼 때요. 일종의 마약이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김성재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 근거를 좀 드려드릴 건데요. 만약에 주사를 자기 스스로 놓은 거라면 아무도 없을 때 할 확률이 더 큽니다. 매니저도 있고요. 댄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댄서들이 계속 같이 가는 건 아닌데, 그리고 여자친구도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대놓고 주사로 약을 했다라는 부분을 납득을 할 수가 있다? 글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 방송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스타라고 하죠. 그리고 옷을 자주 벗는 사람. 근데 만약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면 팔에 자국을 내서 마약을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정말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마약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주사형 마약이 좀 더 싼 거라고 하고요. 경구용 마약이 비싸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경구용 마약을 썼겠죠. 루머가 많이 터졌습니다. 원래 김성재 씨가 옛날부터 마약을 했던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아예 검출된 성분도 없고요. 마약을 하셨던 분도 아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사 가지고 마약이요. 이렇게 자주 옷을 노출하는 사람께서 자신의 팔에 주사 자국 있는 걸 보여준다요?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경구로서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마약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본인이 자기 스스로 여기다 놓고 옷을 입고 가리고 있어서 못 봤다요. 용의자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피가 나는 상태에서 옷을 입고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용의자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체포가 되어서 법정 공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물병원 원장님의 진술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구입한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진술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당시에 구입한 건 마취제인 졸리틸과 황산 마그네슘 각 한 병 3cc입니다. 3cc, 3cc 한 병씩 구매했고 주사기를 2대 구입했습니다. 2대입니다. 주사기를 2개 구입했습니다. 이거 이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약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에겐 굉장히 생소한 희귀약품이고요. 그리고 알려져 있지 않은 약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냐면 동물용 마취제고요. 당시가 너무 옛날이기도 하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배 씨의 진술 덕분에 용의자 김 씨는 자신이 약품을 산 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가서 약품 산 건 맞고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도 맞아요. 근데 저 살해한 거 아니에요. 한 발 뺍니다. 그럼 너 도대체 약품을 왜 산 거야? 너 강아지 죽이려고 했다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내가 이걸 왜 구입했냐면 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의사고시에 불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제가 산 겁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하루 만에 다음날 아파트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진짜일까요?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자살을 하려고 한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대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의사고시에 합격을 하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알기로는 의사고시의 불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사고시는 다 붙거든요. 거의 다. 의대에 가는 게 힘들죠. 당시에 확인을 해보니 진짜였습니다. 1월 달에 낙방했습니다. 의사고시를 낙방했고요. 근데 문제는 1월 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구매를 한 건 11월 말입니다. 의사고시 1월 달에 낙방하고 약 10개월 정도를 고민하고 고뇌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하다가 자살을 결심해서 동물용 마취제를 구매했다. 이게 말이 맞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자살하려고 한다. 제가 제보를 받는 의과대 출신의 의사분들에게 여쭤보면 다 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건 좀 말이 안 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더 편안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의대생이잖아요. 의대생이면 더 쉽게 사망할 수 있는 약물을 구하는 게 있다. 대학원이니까 자기 대학교에 가면 됩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 있는 약품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자신의 증거까지 남기면서 왜 굳이 동물용 마취제를 구매했을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상한 정황 증거가 포착되는데요. 당시에 고 김성재님을 이제 감시했던 검시관입니다. 검시관에게 돈을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고 김성재님의 사인을 심장마비로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밝혀집니다. 검시관에게 사인을 바꿔달라.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술은 뭐라고 또 했냐면 용의자는 그때 당시 김성재 어머님이 부검을 결사반대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했다. 그러니까 부검을 너무 결사반대하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해달라 라고 얘기해서 그냥 끝내달라. 심장마비라고 하면 부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부분도 모순이 있습니다. 심장마비요. 의과 쪽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물론 심장마비로 결론을 내리고 유가족이 동의를 하면 그대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맞는데요. 심장마비는 결과적인 문제입니다. 심장마비는 결과적인 문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럼 왜 심장마비가 생겼는지를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을 해야 되는데 의대를 다녔다는 사람이 그냥 심장마비라고 하면 끝날 것 같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기본적인 부분의 실수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되게 논리성이 깨지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왜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 뱉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의 말에 보완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위아래 얘기의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상황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아, 저 이래서 이랬어요. 계속해서 피해 나갑니다. 초창기 진술과 말이 계속해서 바뀌면서요. 어긋나면서 자신이 뭔가 한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논리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경찰들은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용의자 김씨에 대해서 직접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도망다니니까 말이죠. 미꾸라지처럼. 살해 동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살해 동기가 있다면 그걸로 증거를 맞출 수 있으니까. 살해 동기. 당시 그 호텔 안에서 고 김성재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득을 볼 사람이 누굴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댄서? 매니저? 아닙니다. 이들은 김성재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함께 자신의 일에 대한 보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해가 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 용의자 김씨입니다. 둘은 결혼을 약속한 관계였는데 김성재 씨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용의자 김씨는 여러 가지 질투를 하기 시작했고 간섭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연예인 생활을 중단하길 바랬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 관련 위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용의자 김씨가 김성재 씨에게 가스총을 쏘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 라고 로드 매니저가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용의자 김씨는 자신에게 이제 호신용으로 사준 거였는데 김성재 씨가 호신용으로 사준 건데 둘이 장난을 치다가 발사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일도 사실 있었습니다. 김성진님 콘서트 도중에 무대로 갑자기 용의자 김씨가 올라가서 김성진은 내 거다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식칼로 위협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이 말들이 좀 맞다면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의 일부분이죠. 굉장히 용의자 김씨는 김성재 씨를 뭔가 자신의 소유적인 단계로서 생각을 하고 있던 폭력적 단계가 나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마 헤어짐 통보를 받게 되면 엄청난 분노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은 됐던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냥 정황 증거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황 증거로서 채택을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말이죠.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정황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초점은 하나로 맞춰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바로 선고 부분입니다. 1996년 6월 5일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총 3가지 근거입니다. 첫째, 피고인은 약품을 구입한 걸 은폐하려 했다.
맞습니다. 둘째, 사망 시간에 함께 있었다라는 걸 시인했다. 본인은 3시 40분에 나왔고 추정 시간은 1시에서 2시 50분 사이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본 건 너다. 세 번째, 집착적 성격이 살해 동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근거해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항소를 하게 되고요. 2심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2심 재판이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하나씩 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당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김씨. 김씨 측 변호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첫째,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졸레틸과 이제 마그네슘인데요. 황산 마그네슘은 인간에게 원래 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산 마그네슘이 몸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선 처리가 되고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약품이었던 졸레틸이 문제였는데 졸레틸 3cc에 대한 그 유해성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어떻게 했냐면 동일한 졸레틸 30cc를 이제 10kg 정도의 무게를 가진 강아지, 이제 개에게 한번 마취를 시켜봅니다. 그걸 넣어봤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강아지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걸로 얘기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졸레틸 한 병 가지고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아지도 일어납니다. 보이시죠? 체중에 따라서 비교를 해본 거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실험은 변호인단의 꼼수입니다. 왜 꼼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냐면 황산 마그네슘 따로, 졸레틸 따로 이 부분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같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아, 이걸 따로따로 하면 안 되지. 할 거면 같이 해야지. 똑같은 환경을 만들고 똑같이 투여를 해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따로따로 해놓고서 이거는 괜찮으니까 제끼고 이것만 놓고 볼게요 라는 건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정 모독이지. 이거 말이 안 되지. 검사 측이 이거 따로 제의 안 했나?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검인은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졸레틸의 성분 자체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복용하고 사망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럴지. 화학물과 화학물, 전혀 다른 두 화학물이 섞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 각각 따로 확인하게 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우리가 뭔가 접종을 맞거나 주사를 맞을 때도요, 전에 뭐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맞게 돼 있거든요.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섞게 되면 뭘로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부검의 자체도요, 이 성분 자체가 섞이면 새로운 약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위험하다. 아마 이게 섞이면 뭐가 될지 아는 사람일 거다. 즉 지식이 있어야지만 안다.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 두 물질을 미리 섞어서 하면 불가능합니다. 체내에서만 섞이는 것만 가능하거든요. 입자가 달라서 안 돼요. 이거는 밖에서 섞을 때랑 안에서 섞일 때랑 성분이 다른 겁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떠올랐습니다. 왜 28번을 찔렀을까요? 두 물질을 미리 밖에서 섞으면 안 되는 이유, 체내에서만 섞여야 되는 이유, 3cc를 투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cc 졸레틸, 황산 마그네슘 3cc 한 병 한 병. 그리고 또 뭘 구매했죠? 주사 바늘을 2개 구입했습니다. 하나는 졸레틸, 하나는 황산 마그네슘. 왜 주사기를 2개 했는지도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왜 주사 바늘이 총 28바늘이 나와야 됐는지 따로따로, 왜냐하면 인간에게 찔러본 적은 아무도 없는 거죠. 입자가 굵다고 합니다. 사람의 혈관의 농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들. 저도 물어본 바에 따르면 분명히 동물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사람에게 든 경우는 많이 없는데, 물론 실험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문 결과는 있습니다. 인간에게 투여됐을 때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겁니다. 의학적 지식을 알고 있는 이제 범인입니다. 분명히 살인이거든요. 그 안에 있던 사람 중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두 개가 밖에서는 섞일 수 없고 따로따로 의사 투여가 따로 돼야 되고 인간의 몸에 입자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붓기 때문에 소량씩 투여해야 되는 부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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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량 투여하면 뭉치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매니저일까요? 아니면 댄서들일까요? 아니면 전 여자친구 김씨일까요? 화살은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즉, 2심 재판부에서 얘기한 변호인단의 실험 결과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실험이었습니다. 쟁점이 됐던 부분은 그 다음도 있었습니다. 바로 빨래 건조기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매니저는 1시에 분명히 건조기를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이 건조기는 132분짜리 건조기입니다. 약 2시간 12분 정도죠. 1시에 시작을 했으면 3시 12분 정도에 맞춰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6시에도 건조기는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 새벽에도요.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 건조기를 또 작동시켰다는 겁니다. 만약 6시에 발견됐고요. 발견됐을 당시에 몇 분 안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약 2시간 정도를 거꾸로 올라가 보게 되면 약 4시. 한 10분 전이라고, 왜냐면 시간 자체로 보면 2시간 12분이니까 2시간 10분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새벽 3시 50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새벽 3시 50분. 누군가가 나간 시간은 3시 40분. 이게 근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변호인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시 40분에 나갔다니까요. 3시 50분에 건조기를 켰었어야 6시도 돌아가죠. 그 10분 사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10분 사이에 제3의 범인이 범행을 저질렀겠죠. 변호인단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안 그러면 2번 돌려야 되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런 식의 진술이라면 만약입니다. 1시에 돌아갔던 게 1시에 돌렸다고 했으니까 2시간 12분이 지나가면 3시 12분이 됩니다. 3시 12분에서 누군가가 또 틀어놓고 나갔다라면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용의자 김씨가 그 전에 켜놓고 했을지 아니면 자기가 나가면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켰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상하게 재판부는 그 10분 사이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줍니다. 결국 1996년 11월 5일 2심 재판부에선 사망 시간이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살해 동기도 사실 그건 불분명한 게 맞다. 그리고 졸레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건 실험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 10분 차이도 있다. 이 점을 들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왜 어이가 없냐면 제3의 범인의 가능성이 있다? 아니요. 그 10분은 역으로 얘기하면 3시 12분부터 따져야 됩니다. 3시 12분부터 그 사람이 나간 3시 40분 사이에도 충분히 범행이 나올 수 있고 그 건조기 다시 틀어놓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3시 40분부터 3시 50분 사이에만 집중을 해서 제3자가 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졸레틸 한 병으로 사람을 못 죽인다? 아니요. 그건 졸레틸 한 병일 때 얘기죠. 이건 화합물이었습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건데 섞여 있는 걸로 판단하고요. 섞여 있으면 사망합니다.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다.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럴 수 있다 치고요. 감정적인 부분이다 친다면 사망 시간을 단정할 수 없다. 사망 시간은 단정할 수 없지만 시반적인 위치와 그 시기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법이 얘기하는 제3의 범인은 이런 얘기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 여자친구가 나간 걸 보고 그 호텔로 들어온 사람. 내부에는 없으니까 말이죠. 누굴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입니다. 혹시 호텔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자가 그 호텔로 들어갈 수 있다요. 호텔은 출입 방침 자체가 좀 독특합니다.
엘리베이터 자체에서 카드키를 찍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투숙했고 몇 회에 투숙했는지를 알려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호텔은 일반적인 집과 다르게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일반적인 집처럼 몇 초의 딜레이를 두고 문이 다시 이게 도르륵 하고 잠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밖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들어왔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모두 떠오르는 건 아니 그럼 CCTV 확인해보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 실패로 모든 CCTV 확보가 안 됐습니다. 차라리 CCTV라도 있었으면 완벽한 밀실을 증명할 텐데 말이죠. 결국 이렇게 되고요. 1998년 2월 25일 3심 대법원 형사 1부는 김씨에게 원고 2심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어쩔 수 없죠. 판기환송을 한 게 아니라 2심 재판부의 말을 그대로 받고 충분한 증명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심 확정 판결 무죄를 처분하고 최종적 무죄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터지게 됐냐면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인데요. 고 김광석님 사건 진행할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충분한 증명이 없었다. 그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검사가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상대방 측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졸리트 검사한 부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죠. 저거는 따로따로 한 거니까 말이 안 됩니다. 섞어서 해야죠. 그 섞어서 한 거에 대한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개를 구입했고 그 따로따로 조금씩 놨고 28번이나 찔렀다는 건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유일하게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의 최대한의 소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충분한 증명을 하지 않은 검사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1심 검사는 안 그랬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심의 검사가 2심 때 변경됩니다. 원래 사건이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가 좀 많이 없습니다. 1심을 맡았던 검사가 2심 때 가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굉장히 좀 독특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뭔가 갑작스럽게 일이 터져서 뭐 특검이 발효가 돼서 뭐 데려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팀이 만들어서 거기에 착출해가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이렇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왜 검사가 교체되는지. 왜냐면 검사가 교체되면 그 전에 있던 검사가 이제 연구하고 고민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적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충분한 증명을 하지 않고 2심 재판부가 뒤집어진 겁니다. 재판부는 의심이 가더라도 검사가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만 반박하지 않고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면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창기에 발표된 자살 단정, 급사 증후군, 나중에 밝혀진 팔에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동물 마취제. 동물 마취제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2가지 성분이 검출됐고 한 명의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분의 노력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만약에 이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갔던 그냥 급사증후군으로 결론 났을 뻔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터졌던 것. 급사증후군이라고 하니까 CCTV를 조회를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팔에 있는 28방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타살의 흔적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이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마녀사냥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마녀사냥 같지가 않습니다. 정황 증거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한 행동을 봤을 때 검시관을 매수하려 했고 자신이 약품을 구매한 동물원장님을 가서 회유하려 했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도 다른 이야기 하려 했던 점, 그리고 더 이상한 점, 검사가 교체되고 배모 씨에게 묻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동물병원 배모 씨는 2심 때 증인 출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랬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왜 당신은 진술을 바꿨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자발적으로 한 사람이 왜 말을 번복했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 김성재님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뺐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갈까였습니다. 고 김성재님의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영안실 앞에서 서성이며 제발 가라고 해도 왜 안 갔던 걸까? 우리의 일이 다 끝나던 11월 25일까지 우리 곁에서 함께 있던 일, 오지 말라고 간청하는 내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너희 엄마가 얼마나 놀라시겠니? 오지 말고 집에서 애도해도 돼 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왜 자꾸 왔을까? 주스의 멤버였던 현도가 온다던 날 나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너를 설득했어. 현도가 오면 어쩌면 너 맞을 수도 있다. 빨리 집에 가라 라고 종용했더니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쫓아보냈는데 계속해서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던 너. 겨우 설득을 당해 주었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는지 바로 가지 못하더라.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자신의 삐삐를 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삐삐 좀 쳐줘요 라고 얘기를 하던 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 내가 지금 그럴 경황이니? 삐삐를 쳐달라고? 내가 지금 너 제정신이니? 화를 버럭내며 어이없던 난 모든 게 다 귀찮아져서 빨리 가라 라고 화를 버럭내고요. 뾰족하고 날카롭게 역정을 내며 신랑이 끝에 주차장으로 널 떠밀었었지. 그 광경을 목격한 현도 어머니께서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서 누구야 걔야? 삐삐를 쳐달래요. 뭐라고?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 놀랐는지 그 순간에 너에게 삐삐를 받아두지 못한 게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렇게 중요한 증거물을 하나 놓친 거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전에 딱 한 번 멀리서 봤던 너의 여동생이 날 찾아왔다. 저기요, 저 그 사람의 여동생인데요. 아, 근데 왜 찾아왔어요? 아, 언니가요. 무슨 일 없냐고 갔다 오라고 해서요. 무슨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뭐 새로운 일이나 뭐 변한 일 없어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일부터 여기 다시 오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난 상냥할 수 없었고 있는 그대로 퉁명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뇌리에 스치는 갖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새로운 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점 느껴지는 건 무언가 다른 게 밝혀질까봐 두려운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기도 합니다. 고 김성재님 미제 사건 관련 여러분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모든 정황 증거를 봤을 때 그 여자분께서 좀 보통의 집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추측이 좀 되는 경우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검시관을 만나는 부분, 그 만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만나네에 대한 부분, 그 재판 당시에 화장을 하고 머리가 되게 이렇게 잘 감은, 되게 편안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부분, 구속 상태인데, 그리고 또 되게 이상했던,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도 뭐 우리가 그냥 돌이켜 봤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해보는 부분이죠. 좀 대단한 사람 아닐까라고 느끼는 게, 재판부에 대한 이제 변호인단인데, 변호인단이 전관예우를 약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이제 갓 변호사로 이제 오신,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전관예우라는 걸 받는 사람인데, 그 전관예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걸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5%나 10% 정도의 가능성, 최소한의 가능성의 무죄의 확률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90%가 유죄 같고 10%의 무죄의 확률이 있는 얘기가 있을 때 그 10%의 확률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게 전관예우에 약간 있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쪽 계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전관예우가 그냥 막 뒤집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100% 얘는 범인이야라고 하면 그건 못 뒤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10%를 받아주는 경우, 그게 어떻게 보면 전관예우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도 굉장히 대단했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변호인단도 어마어마했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분이 왜냐면 그 주변 환경을 조사하진 않았어요. 색안경을 낄까봐. 근데 요 부분만 확인을 해봐도 조금씩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개인적으로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거는 그냥 방송 중에 얘기하는 건 좀 뭔가 얘기가 좀 잘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끝나고 이제 뒷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풀어 오른 게 없다는 건 일반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일반인들이 주사를 놓게 되면, 여러분 주사도 입자에 따른 것도 있고요. 속도도 중요하고요. 훅 놓느냐, 훅 놓느냐, 이 차이고, 놓을 때도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차이거든요. 입자가 굵기 때문에 한 번에 놓으면 안 된다를 알 수 있는 일반인, 그리고 놓는 부분마다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결과서 이거 부검 사인사인데 보시면 팔 쪽이죠. 팔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찍힌 부분, 그리고 위쪽에 한 방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누를 수 있을 만큼 다 이제 찌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놓을 수 없는 장소니까 위쪽까지 찌른 것 같은데, 저는 일반인이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사에 대한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걸 난 못해요.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했다면, 그리고 정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주사로 사람을 죽일 마음을 먹었으면 두려웠을 거예요. 분명히 푹 하고 푹 이걸 거지 다다다다닥 이렇게 찌르진 않아요. 뭐 얼굴이나 목을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28방이 초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저는 전문가라는 증거라는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 네, 그냥 이걸 왜 그냥 초범인 사람이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